반갑습니다. 77입니다. 지난번에 광주에서 있었던 아파트 붕괴 사고, 그래서 제가 그 사고 직후에 영상을 하나 내보냈죠. 그래서 그 영상 끝에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 두 가지, 하나는 전체를 허물고 다시 짓는다, 또 하나는 그 부분을 보수한다. 제가 보수 쪽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공학적으로 보수가 완벽하고 뭐 튼튼하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게 수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낸 이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입주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 보수를 하더라도 이 부실에 관한 그런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보수가 가능하다고는 했는데 공학적으로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이거는 수용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 붕괴 사건을 계기로 콘크리트에 관해서 좀 우리가 개념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콘크리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그 골재가 있죠. 골재라는 게 자갈 또 모래 합쳐서 이걸 골재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 골재들이 서로 접착을 해서 한 덩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가 필요해요. 근데 시멘트는 그 자체로 굳질 않기 때문에 물을 넣어줘야 됩니다. 물. 그래서 물하고 화학 반응을 해서 시멘트 죽 상태의 시멘트 풀, 시멘트 페이스트가 굳으면서 경화를 하는데 골재와 함께 굳어서 한 덩어리가 돼서 콘크리트라는 단단한 돌덩어리 같은 덩어리가 되죠. 그래서 자 골재, 모래하고 자갈, 또 시멘트하고 물이 섞여서 시멘트 풀, 거기에 믹싱을 했어요. 근데 이 콘크리트를 좀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또는 콘크리트의 어떤 성격을 바꿔주기 위해서 혼화 재료라는 걸 넣습니다. 혼화 재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재료 제자를 쓰는 혼화재가 있고, 이거는 꽤 양을 많이 넣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배합 설계할 때 그 양을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반영을 해주고, 또 혼화재라고 약품 제자를 쓰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작은 양을 넣지만은 이 콘크리트의 성격이 확 바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혼화 재료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재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재 먼저 살펴볼 것 같으면, 골재라는 거는 자 이런 개념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이 커다란 돌산이 있어요. 돌산을 깎아가지고 건물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커다란 돌산을 그냥 막 깎아가지고 하나의 건물을 만들었다, 뭐 그런 예도 있긴 있습니다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런 고대 막 신전 이런 거는 그 무지막지한 인력을 동원해서 저렇게 통짜배기 돌을 다 깎아서 건물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힘드니까 자, 이 작은 돌을 이용해서 건물을 만든다. 근데 이 작은 돌을 쌓아서 만들면은 그게 조적 방식이 되는 거고요. 조적조가 되는 거죠. 석조인데 조적조. 근데 그것도 약하다. 뭐 지진이라든지 그런 데 부스러질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통짜배기로 만든다 했을 때 이러한 돌멩이, 이 자갈, 모래 이런 골재를 넣고 접착제, 시멘트 성분을 넣어서 그거를 통으로 거푸집에다가 가다라 그러죠. 일본말로 거기다 넣어서 하나의 통으로 만드는 거, 일체식 구조. 이게 콘크리트인데, 자 대표적인 재료가 골재. 골재는 크게 조골재 하면 자갈, 세골재는 모래입니다. 그럼 왜 자갈이면 자갈만 쓰든지 모래면 모래만 쓰지 왜 두 가지를 섞어서 쓰냐 이겁니다. 이 콘크리트가 굳어서 한 덩어리가 되려면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자, 이 골재 표면을 전부 접착을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시멘트 풀로 다, 이 골재 표면을 시멘트 풀로 다 발라야 되죠. 그래서 이 골재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시멘트량이, 시멘트 풀의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골재 표면적이, 이 골재가 크면 표면적이 커지는 게 아니라 일정 부피에서 이 골재 표면은 전부 시멘트 죽, 시멘트 풀이 묻어야지 이게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골재 이만한 거 한 덩어리에
표면적하고 이걸 부셨을 때, 이렇게 나눠졌을 때, 더 세분됐을 때 표면적하고 비교해 보면 골재가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표면적이 커져요. 그렇죠? 이만한 바위 덩어리하고 이 바위 덩어리를 부셨을 때 그 표면적은 훨씬 요 작은 알갱이들이 골재 표면적이 커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접착제 역할을 하는 시멘트 풀, 시멘트 양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또 두 번째, 자, 골재와 골재가 있으면 그 골재와 골재의 빈 공간, 우리가 공극률이라 그러는데 공극. 그 공간 틈, 공극 사이에 시멘트 풀이 들어갈 것이다. 그 두 가지 개념입니다. 자, 첫째는 골재 표면적에 다 풀을 발라야 되기 때문에 그 골재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시멘트 풀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두 번째, 골재와 골재 사이에 틈이 많으면은 그 틈 안에 시멘트 풀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시멘트 죽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딱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시멘트 풀, 시멘트 죽, 이거는 되도록이면 작게 넣어야 돼요. 되도록이면. 자, 골재와 골재가 접착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것만 만족시키고 되도록이면 작게 넣어야 된다. 시멘트 풀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좋지 않은 영향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멘트 풀을 적게 넣기 위해서는 그럼 두 가지죠. 자, 골재 표면적을 작게 한다. 그러려니까 골재를 되도록 큰 거를 넣으면 돼요. 큰 거. 큰 거를 넣으면은 골재 표면적이 작아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골재와 골재 사이의 공간을 줄여주면은 이 시멘트 풀이 적게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갈만 넣으면 안 돼요. 자갈 넣고 자갈과 자갈 사이에 그 빈틈엔 또 모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재는 채가름 시험이라 그래서 이 채를 여러 개를 이 메시, 이 채 간격이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쭉 나서 채에다가 골재를 넣고 이제 골재 채가름 시험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조립률이라는 그 비율을 산정해서 자, 공극률, 또 공극의 반대는 뭐예요? 실적률. 골재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 비율, 실적률. 또 골재와 골재 사이에 그 공간, 틈, 공극률을 따져가지고 그거를 자, 골재와 골재의 어떤 조합이 잘 돼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골재 사이에 작은 골재, 모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재 비율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 골재하고 골재 이 자갈 강도하고 시멘트 풀, 시멘트하고 물 반응해서 굳은 이 시멘트 풀 덩어리하고 강도를 비교해 보면 골재 강도가 훨씬 강하죠. 콘크리트 벽에다 콘크리트 못을 한번 박아봐요. 또는 콘크리트 벽에 뭘 드릴링을 한번 해볼 때 이 콘크리트 안에 자갈에 이렇게 닿으면요 정말 잘 안 뚫어지고 이 콘크리트 못도 안 박힙니다. 근데 자갈과 자갈 사이에 그 틈에 시멘트 풀 또는 시멘트하고 모래 그 안에는 못도 잘 박혀요. 구멍도 그나마 잘 뚫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재 비율이 많을수록 강도가 세겠죠. 시멘트 풀은 굳은 거는 강도가 골재보다는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골재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강에서 채취한 강자갈이 있나 하면은 이제 강에서 자갈이 귀하잖아요. 무한정 강에서 어떻게 퍼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산에서 나는 돌을 크라시아로 이 분쇄기로 깨가지고 적정한 크기의 이 자갈을 만듭니다. 그게 깬자갈이죠. 깬자갈. 그러면 둥글둥글한 강자갈이 좋으냐, 이 깬자갈이 좋으냐?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 우리가 이제 실험 연구 결과가 있지만은 자, 강자갈은 표면이 맨질맨질하죠. 자갈 자체의 강도는 깬자갈보다 높을 수가 있어요. 강도가. 근데 이 동글동글한 거는 표면이 매끈하기 때문에 그 골재 표면의 접착 강도가 떨어져요. 그 대신 깬자갈은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거칠기 때문에 이 시멘트 풀 접착제의 접착력은 좋은데 이 골재 자체가 안에 깨면서 균열이 있을 수도 있고 금이 갔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깨면서 금이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골재 표면의 부착력은 좋은데 골재 자체는 강자갈보다 약하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요즘에 이제 강자갈이 없기 때문에 이 쇠석자갈, 깬자갈을 씁니다. 그럼 내가 콘크리트가 필요해서 레미콘을 이제 주문을 하려 그러면 레미콘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이제 주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필요한 그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강도. 그러니까 강도가 좀 낮은 것부터 강도가 센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슬럼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보통 강도는 MPA라는 단위를 써요. 메가파스칼이죠, 메가파스칼. 10kg에 대해서 요 손톱 크기 가로 세로 1cm 그 면적에 대해서 이 누르는 무게 압축 강도, 예를 들어서 1스퀘어센치당 10kg의 그런 누르는 힘, 그게 1 MPA가 됩니다. 메가파스칼. 그래서 보통 뭐 18 MPA부터 3단위씩 올라가죠. 18, 21, 24, 27 뭐 이렇게 해서 압축 강도 그거를 정해줘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제가 얘기를 했듯이 골재가 크면 클수록 좋다. 골재가 크면 클수록 좋은데 그 뭐 무한정 큰 골재 뭐 이만한 자갈이 들어간 콘크리트를 주문을 해야 되겠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콘크리트는 철근으로 보강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RC조라는 게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철근 보강 콘크리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철근이 이렇게 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골재가 그 철근 사이를 통과해서 이 거푸집 전체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 철근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골재가 그 철근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료 분리라는 게 되죠. 자, 골재는 다 자갈은 다 걸려 있고 시멘트 죽하고 모래만 빠져 내려가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근, 보통 철근 콘크리트에 철근의 순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간격을 통과할 만큼의 크기의 자갈이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자갈 크기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건축에서 쓰는 철근 콘크리트는 보통 자갈 최대 치수 25mm 이거를 쓰고 좀 더 큰, 등치 큰 그런 매시브한 콘크리트에서는 토목에서는 한 40mm 자갈도 쓰고 그 밖에 뭐 10mm 자갈도 지정할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갈의 최대 크기를 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슬럼프입니다. 슬럼프. 이 슬럼프가 뭐냐 하면은 자, 콘크리트라는 거는 유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 틀에다가 거푸집에다가 부어 넣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유동성이 많으면 좋지만은 유동성이 많을수록 이 강도가 떨어지고 일하기는 쉬운데 단점이 많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유동성을 이렇게 너무 크게 하질 않아요. 콘크리트 타설할 때 이런 좁은 벽도 있고 수직으로 들어가는 벽도 있고 수평도 있어요. 보나 바닥, 슬래브 같은 거. 그러면 이 바닥이나 보는 이 슬럼프 유동성이 좀 적은 것으로 해주면 좋다. 왜? 유동성이 적으면 강도는 좋아지니까. 근데 이런 벽같이 기둥같이 이렇게 좁고 수직 부재는 너무 유동성이 적은 거 이거를 갖다 부으면은 잘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보가 질 수가 있다. 제대로 채워지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유동성이 적어서 강도가 좋은 뭐예요? 채워지질 않으면 더 악영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벽이라든지 기둥은 유동성이 좋은, 그러니까 말하면 질적한 이 레미콘, 콘크리트를 붓게 된다. 그러면 그걸 나타내는 게 이 슬럼프 값이 뭐냐면은 위에가 10cm, 밑에가 20cm 이런 그 그림에서 보는 이러한 콘이에요. 콘, 철제.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다 채워놓고 바닥에는 물걸레질한 철판에다 놓고 그거를 잡아 빼면은 그게 유동성이 많으면 많이 내려갈 것이고 또 유동성이 거의 없으면은 그냥 콘 모양 그대로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냥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이가 콘 높이가 30cm거든요. 30cm에서 무너져 내린 요 위에서부터 무너져 내려간 그 거리 그거를 전에는 뭐 센티미터로 했는데 요새 밀리미터로 해요. 그래서 120mm 내려왔다 그러면 슬럼프 값이 120mm 100mm 10cm 내려왔다 그러면 슬럼프 값이 100mm 이게 작을수록 된 콘크리트죠. 이게 슬럼프가 클수록 많이 내려왔을수록 질적한 그러한 콘크리트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질수록 강도가 떨어지냐 그러면
자, 유동성. 예?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유동성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유동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아주 작은 밀입자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유동성이 커져요. 근데 밀입자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콘크리트가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난다. 예, 균열이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럼 밀입자가 뭐가 있어요? 세멘트 가루 또는 물. 그쵸? 그 중에서 이제 세멘트 가루는 접착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정량이 들어가는데 물을 많이 부으면 부을수록 질어지겠죠. 유동성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물이 필요 이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건조 수축하면서 균열도 일어나죠. 여러 가지 악영향이 나타나요. 그러면 자, 물은 얼마만큼이 필요하냐? 세멘트가 굳기 위해서는 세멘트 무게의 이 비율을 따져보면 세멘트가 100g이다. 그럼 물은 40g. 그러니까 세멘트 무게에 대한 40%의 그런 물만 들어가면은 화학적으로 세멘트가 굳는 데는 딱 필요한 최소량의 물이 돼요. 근데 세멘트 풀을 이 40% 물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하면 엄청 돼집니다. 찰떡처럼 돼요. 그렇기 때문에 40%의 물만 넣어주면은 화학적으로 굳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은 작업이 안 되니까 물을 좀 더 넣어줘요. 한 60% 정도까지 넣어줍니다. 예, 그래서 물 시멘트 비율을 한 60%까지 물을 더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남는 물은 어떻게 돼요? 이 레미콘을 콘크리트를 타설을 딱 하고 나면은 남는 물은 이렇게 떠 올라옵니다. 왜? 이 뭐 세멘트 모래 자갈을 무거우니까 가라앉고 물은 떠오르게 되죠. 떠오르면서 미세한 가루가 같이 떠올라요. 그 떠오르는 현상을 블리딩이라 그러는데 블리딩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미세립자들이 같이 떠올라서 그 콘크리트 표면에 레이턴스라는 막이 생깁니다. 막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 논바닥 진흙 보시면은 그 미세한 진흙이 논바닥 표면에 있잖아요. 그렇듯이 콘크리트 윗면 표면에 그런 미세한 막이 생겨요. 블리딩으로 인한 레이턴스 막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음 층을 올라가기 위해서 또 이제 철근을 뽑아놨겠죠. 그럼 또 콘크리트 칠 때 그 레이턴스 막 때문에 이 접착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레이턴스 막은 철 브러쉬 같은 걸로 긁어내는 게 원칙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물이 많이 들어감으로써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물이 날아감으로써 물이 증발함으로써 그 물 증발한 만큼 공간이 생기니까 줄어들겠죠. 건조로 인한 수축, 건조 수축이라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게 논바닥을 보세요. 논바닥은 왜 이렇게 쫙쫙쫙쫙쫙 물이 다 마르면 논바닥 마르면은 그렇게 심하게 갈라지나 하면은 그 미세립자들이 표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하고 함께 있었어요. 근데 물이 날아가니까 그 수축되면서 그 논바닥 표면이 갈라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1m 거리에 물하고 섞인 미세립자, 진흙, 시멘트 가루, 미세립자를 1m 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사이에 5만 개가 들어있다, 5만 개. 근데 같은 1m 사이에 자갈을 줄 세워놨어요. 물하고 이렇게. 버무린 자갈을. 그러니까 요 물하고 자갈 사이에는 5만 개가 아니라 한 200개의 간격이 있다. 물이 200개 틈에서 날아간 거하고 물이 5만 개 틈에서 날아간 거하고 줄어드는 율이 다르겠죠. 훨씬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미세립자가 많을수록 물하고 섞였을 때 물이 날아가면 그만큼 수축이 커진다. 그래서 물은 되도록이면 적게 넣는데 작업에 필요한 양의 물을 넣게 됩니다. 마지막에 요 또 혼화 재료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물하고 관계가 있는데 물을 많이 넣으니까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나는구나. 물을 적게 넣으면서 유동성이 좋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콘크리트 강도에 지장도 없으면서 유동성이 좋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립자를 많이 넣으면은 유동성이 좋아지니까 미세립자를 넣을 생각을 하는 거죠. 혼화 재료 중에 양이 많이 들어가서 배합 설계할 때 이 감안해 주는 거를 혼화 재료인데 거기에 뭐 대표적인 게 포졸란이라는 게 있어요. 포졸란 계통. 그 다음에 뭐 플라이애시, 슬래그 이런 게 있는데 플라이애시는 뭐냐면은 우리가 무슨 화력 발전소 같이 막 엄청 불 때는데 그런데 이 연통에 타고난 그 끄시름 재 이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들이 동글동글한 알갱이에요. 자세히 돋보기를 보면은 아주 동글동글한 그런 입자입니다. 미세립자예요.
그리고 얘네가 무기질이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넣어도 강도에 영향은 없는 대신에 물을 적게 넣어도 미세립자 동글동글한 알갱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좋아져요. 그리고 가격도 싸기 때문에 얘를 넣어줌으로써 단가도 절약되고 강도에는 영향도 없고 유동성은 좋아진다. 그 다음에 뭐 슬래그는 용광로에서 제철할 때 그 위에 둥둥 뜨는 그 철 위에 뜨는 그 뭐라 그럴까 그 녹은 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슬래그를 분쇄를 해서 그 알갱이를 넣어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혼화 재료입니다. 그리고 포졸란이라는 거는 이 성분이 옛날에 그 로만 콘크리트라고 여기서도 쓰던 재료인데 이것도 하나의 이제 여러 가지 콘크리트의 성격이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수밀성도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개선이 되면서 혼화 재료로서 쓰는 그런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약품제자를 쓰는 거는 콘크리트가 겨울에는 얼잖아요. 그러니까 얼지 말라고 방동제, 뭐 염화칼슘 종류, 방동제라든지 빨리 굳게 하려고 조광제, 빨리 그걸 또 넣으면 조광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에이제라는 게 있습니다. 에이제는 에어 엔트러프트 콘크리트라고 해가지고 미세한 공기방울이 만들어지는 콘크리트예요. 이 세멘트의 주 성격이 알칼리입니다. 강한 알칼리. 거기에 알미늄이라든지 아연 그런 분말이 들어가면은 기포가 뽀글뽀글 나오는데 그게 수소 기포가 나와요. 근데 에이젤이라는 거는 알미늄 아연 계통의 그 미세한 분말을 콘크리트에다 섞어주면은 콘크리트 안에 굉장히 미세한 공기방울들이 무지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공기방울이 볼 베어링 역할로 해서 유동성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콘크리트가 겨울에 얼 수가 있거든요. 이 안에 수분이 있을 수가 있죠. 수분이 어느 정도. 그래서 이 동결융해,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저항이 커져요. 그 안에 공기방울들이 말하자면 쿠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방울 콘크리트. 나머지 시멘트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드리면 시멘트는 크게 뭐 시멘트도 종류가 사실은 많은데 이제 빨리 굳냐 늦게 굳냐 그 굳는 속도에 따라서 조강 시멘트라는 게 있어요. 조강은 빨리 굳는 거예요. 조기 강도가 나타난다. 조강 시멘트. 또 일반 보통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그 다음에 더디 굳는 시멘트가 있어요. 중용열 시멘트라 그러는데 그 왜 또 더디 굳게 만들어놨냐, 어디다 쓰냐. 이거는 시멘트라는 거는 이 물하고 화학 반응을 하면서 굳게 되는데 시멘트에 있는 물이 마르면서 굳는 게 아니에요. 화학 반응을 해서 얘가 시멘트는 어느 정도 물하고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화학 반응을 해서 굳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이 나요. 그러니까 빨리 굳는 시멘트, 조강 시멘트는 열이 빨리 나고 그 다음에 천천히 굳는 시멘트는 열이 천천히 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천댐을 만든다. 댐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매시브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은 그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게 됩니다. 그죠? 양이 많으니까 시멘트 양이. 그래서 그 열로 인해서 균열이 갈 수가 있어요. 그 온도에 따른 수화열에 의해서 균열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를 열이 좀 서서히 나라. 더디 굳어도 괜찮으니까 열이 좀 서서히 나서 온도 팽창으로 인한 균열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디 굳는 그런 시멘트를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만들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쿨링 파이프라 그래서 우리가 난방 파이프식으로 이 댐 안에 쫙 냉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를 거기다 매설을 하고 찬물을 돌려서 쿨링을 하면서 경화를 시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부 온도가 엄청 올라가요. 세 가지다. 빨리 굳는 거, 보통, 더디 굳는 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세멘트. 그 다음에 뭐 이제 흰색깔 세멘트, 백세멘트도 있고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가 있고 뭐 칼라 시멘트라 그래서 시멘트에다 또 이 색깔이 있는 안료를 섞은 그런 시멘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에 뭐 안료를 섞던 이 콘크리트 자체에 이제 혼화 재료로서 안료를 넣던 그러면 또 이 일반 세멘트 색깔이 아닌 뭐 빨강색도 나오고 뭐 녹색도 나오고 그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콘크리트에 대한 이런 계략적인 개념 그거를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개념의 콘크리트입니다. 사람 손으로 이렇게 레미콘을 만들 때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배처 플랜트라고 이 탁 양이 자갈이 담겨 있는 통, 세멘트가 담겨 있는 통, 뭐 물이 들어가는 파이프 이런 게 다 정해져 가지고 이거를 강도별로 또 레미콘의 종류별로 다 요거 이제 레시피죠. 레시피를 조합해 놓으면은 거기서 자동으로 탁 믹싱이 돼서 레미콘 트럭에 담겨지게 되죠. 배처 플랜트라 그러는데 근데 이대로 하면 좋지만은 문제는 이번에 아파트 붕괴 사고도 났지만은 자 뭔가 원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제대로 된 자갈, 제대로 된 모래 이거를 비율대로 넣어주면 되는데 자 모래값이 비싸요. 비싸니까는 모래 대신에 좀 뭐 어떻게 저 동네에서 가까운 데서 마사토라는 게 나와요. 마사토라는 게 뭐 흙 종류가 뭐 무지하게 흙 성분을 뭐 이렇게 나눠 보면은 많죠. 진흙질도 있고 뭐. 근데 마사토라는 건 이렇게 왕모래 같은 게 섞인 그 흙입니다. 흙. 모래질 흙이죠. 모래질 흙. 그러니까 모래 대신에 모래질 흙을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이 모래 같은 알갱이가 많으면 좋지만 미세립자 흙이 있잖아요. 흙가루. 그 흙가루는 악영향을 줘요. 강도를 떨어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넣어서 막 원가를 돈을 줄인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면 공사 현장에서 이 품질 관리하는 분이 있잖아요. 레미콘이 오면은 자, 그 테스트하는 몰드에다가 콘크리트도 이렇게 받고 또 슬럼프 테스트 콘에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슬럼프 테스트도 하고 이래요. 근데 그 이제 압축 시험을 하는 공시체라 그러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받아가지고 수분 양생이라 그러죠. 제대로 양생을 해서 압축 강도 테스트를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경우가 뭐 다 있는 건 아닌데 레미콘 회사에서 현장에 전화를 합니다. 자, 3785번 세 번째 레미콘 트럭 품질 테스트 하세요. 이렇게 딱 전화를 하면은 그 차가 그 레미콘이 들어왔을 때 품질 테스트를 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 지정된 그 레미콘 거기는 제대로 배합된 레미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 품질 테스트 하면은 통과죠. 합격이에요. 합격. 그 나머지 레미콘은 뭐예요? 마사토를 집어넣은 뭐 해가지고 막 품질 떨어지는 저급한 싸구려 레미콘이 납품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붕괴 사고도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데 돈 좀 챙기려다가 정말 큰 사고 납니다. 큰 사고 나요. 그래서 이 안전하고 관계된 이러한 거 또 우리가 음식 먹는 거 이런 데다가는 그러한 장난을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콘크리트에 대한 그런 개념을 좀 정리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콘크리트와 함께 철근이 들어가는데 그럼 철근이 들어갔을 때 콘크리트를 어떻게 조심해서 품질 관리를 하고 고품질 철근 콘크리트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